예,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진한 역사공간 엄계일입니다. 사실 제가 많이 공부를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했지만요. 기존 그래도 발굴이 된 가마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자료 수집하는 차원에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은 YUG 전체 현황을 좀 수집해 봤습니다. 아직 이제 그동안 발굴 조사된 유적이 최근에서야 이제 두 개소가 확인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야외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걸 좀 종합하는 내용이 좀 없었던 면이 있어서요. 이제 그 면을 좀 종합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발굴 조사된 이도동 가마와 그 광령리 유적 가마의 구조와 운영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기와의 생산에 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수집해서 종합을 해봤습니다. 일단 바로 YUG 현황을 좀 전체적으로 지도로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총 저는 12개소의 가마의 위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노란 점이 지금까지 YUG라고 일컬어지고 조사 지표상으로 알려졌거나 논문들에서 언급됐던 유적들이 되게 한 10개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언급된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조금 거의 좀 확인이 어렵거나 좀 중복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는 것들은 좀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도동 가마 유적하고 광령리 유적 이 두 개는 현재 발굴 조사된 유일한 제주도의 기와 가마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관계로서 좀 살펴보려고 사실 이제 표시를 했던 건데, 여기 제주 이제 목가나 건물 위치가 있고요. 여기 수정사지 사지 위치가 있고, 이쪽에 항파두리성, 그다음에 이쪽에 존자암지, 이제 법화사지, 그다음에 강정동 대궐터라고 일컬어지고, 여기 원당사지, 이 유적들의 전체적인 현황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와의 수급에 관련돼서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는 게 사실 위치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지도상에서 언급해서 살펴봤을 때는 역시 기왕의 얘기가 역시 됐었지만, 이 상기리 와유지와 구성리 와유지가 항파리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출토된 유물들이 어구문 계열이 확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왕에 알려졌던 내용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 되겠고요. 그다음에 함덕리 이제 와유지 같은 경우도 역시 상기리 구성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유적의 존재 자체만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 유구 자체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함덕리 와이드도 현재 가마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쪽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고려시대 오골문이 나오는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한번 연관되겠지만, 이쪽에 이제 조천항, 조천관 위치랑 이쪽에 이제 애월포 위치가 또 상당히 이쪽에 가까이 있다는 것도 이 유적들을 좀 상당히 주목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된 이호동 유적 가마입니다. 총 2기가 이제 2015년에 확인이 됐는데요. 1호 가마는 비교적 전체 현황이 나와 있고요. 2호 가마는 이제 입구, 이제 화구랑 연수실 부분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물 대부분은 암키와 수키야만 확인이 되고요. 보고서상 운영 시기는 이제 과학적 연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15세기 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령리 유적 같은 경우 2017년에 조사됐는데요. 역시 애월읍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양상은 아까 사진 보셨지만 전체 양호하게 남아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암키와 수키화가 확인이 되고요. 모두 이제 청해판문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상 16세기, 17세기 때쯤에 운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좀 이제 세부적으로 가마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도면하고 사진인데요. 전체 길이는 한 11m 정도 되고요. 화구에 석재가 정치돼 가지고 구축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역시 이 화구와 연소실이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은 외고 내재형이고, 연소실은 역재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불턱이 확인이 되고요. 소성실은 630에 150cm 되고, 경사도는 14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는 이제 좀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구조로는 이제 불턱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생토로 구축되어 있는 불턱의 상단에 이제 수키와 두 겹을 겹쳐서 보강해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 좋은 양상이 좀 불량한 2호 가마입니다. 똑같이 역시 화구 부분은 석재로 구축되어 있고, 안에는 이제 와적 관 시설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도동 유적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막세기화는 확인이 안 되겠고요. 대부분이 암키와 수키하고 역시 어굴문 계열이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해파문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특징이 문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도동 유적 출토 유물 중에서는 이제 수키화들이 대부분 단이 있는 미국 기화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주목했던 기화가 이 기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단이 없는 토수 기화로 좀 보이는데요. 역시 이 굴곡을 봤을 때도 상당히 이게 너비가 19.8cm로 지금 보고되어서 상당히 넓은 감이 있는데, 기존에 좀 가장 넓은 것도 보통 한 18cm대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수키화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있긴 하지만은 이 굴곡진 양상이라든가 이 유물이 확인된 데가 이제 불턱에서 확인이 됐는데 17점쯤 나머지 16점 모두가 수키화로 단위 있는 수키화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령리 유적 같은 경우는 길이는 이제 12m 가량으로 좀 더 긴 모습이고요. 역시 화구는 석재로 축조가 돼 있고 여기 암거 시설이 전면부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보고서에는 평탄하다고 이제 여기 화구와 연소실이 평탄하다고 되어 있지만 도면상으로 봤을 때 좀 바깥쪽이 높은 모습으로 좀 나와 있고요. 연소실은 역정이 좀 가까운 모습인 것 같고요. 역시 불턱이 있고 소성실이 580에서 한 180 정도 내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령리 유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구조가 이 연소실 이 양 벽에 이렇게 단이져 있는 모습이 도면상이랑 그림으로 확인이 되고요.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이 연소실 소성실 넘어가는 부분에 역시 불턱에도 단이 약간 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기존에 알려지는 가마 구조에서 이런 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소성실 내지는 뭐 이쪽에 이제 기와를 적재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소성에 있는 단은 좀 알려져 있지만은 이 불턱에 있는 단은 사실 좀 더 넓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좁게 있는 양상이 좀 특별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출토 유물은 역시 막세기화는 확인이 안 되고요. 대부분 암기화 수키하고 어굴문 없이 청해파문 계열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주도 가마의 축조와 운영 시기를 좀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이 육지의 어느 쪽 기와랑 가마와 연결시킬 수 있고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지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이수영 선생님께서 한번 좀 같이 보셨는데요. 일단은 1649년 기록에 육지에서 와장을 불러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와장을 불러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강진적 동유면이 원래는 탐진현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탐진현은 탐나의 사신이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쪽 강진의 남당 부구에서 제주도로 유배가는 사람이라든가 수령 그리고 여러 물자들이 오고 가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존의 연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보셨듯이 익제집에는 도자기와 쌀을 전라도에서 제주도로 날랐다. 그리고 고려사에 보면 탐나러 가는 사람은 나주, 해남, 탐진을 출발해서 추자도를 경유해서 애월포와 조천관에 이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보면 여기 나주와 이쪽에 해남 그리고 강진에서 이쪽 추자도를 거쳐 애월포, 이쪽이 이제 애월포와 조천관 쪽으로 진입한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고성리랑 상길이 기와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인접해서 함덕리 기와가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제주도에 들어가는 육지의 물자는 전남해안 지방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을 확률이 높고요. 그 물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라도의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고, 역시 기와 역시 가마와 축조 운영된 와장들이 이쪽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와의 와요 아까 광령리랑 이도동 가마들을 봤는데요. 기존의 와요 연구는 지금까지 이제 지역별 시대별로 가마의 구조가 어떤지 속성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출토 유물을 분석과 이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그 형식 분류와 분기 설정을 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양상은 가마가 대형화되는 양상으로 확인이 되고, 이는 곧 이제 대량 생산 체제의 변화 모습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마의 구조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소성질 규모라든가 몇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마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뭐 형식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어떠한 것들은 이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여겨지는 속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딱 형식 분류가 그대로 분류가 가능한가라는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조금 그래도 주요하게 속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성시 규모와 평면 형태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이 가마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 지역 가마와 전남 지역과 제주도의 좀 연결관계를 생각해서 전남 지역에 지금 조사된 기와가마 연구를 좀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형이 주로 이르다가 이후에 고려 후기 조선 시대부터는 4m가 넘는 소성실에 주형이나 장제형, 세장방향 형태의 소성실이 드러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세장방향과 계단 시설이 나중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수실 역시 이제 방형과 역제형, 역철형이 있다가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역제형, 역철형이 등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역제형으로 거의 통일화되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구와 연수실 단면 형태를 보면 이제 고려 시대에는 내외 평탄형이 많다가 소성실이 이제 규모가 길어지면서 이런 외고 내제형이 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턱은 이제 남한료치 이후에는 모든 기와가마가 불턱을 갖추게 되고 갈수록 불턱이 높아지는 경향은 가지지만 이걸 가지고 바로 직접 대입할 수는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왕에 이제 가마의 구조의 연구 경향을 살펴봤을 때 이도동 이주역 같은 경우 1호 가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거를 딱 어느 형태 하나로 좀 규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일단 모양을 규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거를 주요 얘기하는 속성 중에 뭐 앞에 너비가 얼마고 뒤에 너비가 얼마라는 정보들이 명확히 이제 보고서 같은 데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하나 특정의 저는 소성질 형태라고 좀 규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주형 내 장제형 세장방의 형태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시설이 소성실이 없고요. 연수실이 역제형이고 화구가 높은 외고 내저, 그다음에 측벽 단시설이 없는 그런 형태의 속성을 주요로 삼았습니다. 이런 속성을 전남 지역 가마 형식 분류에 대입해 보면 이가 네 형식이 좀 확인이 되고요. 이 네 형식이 속해 있는 분기 설정이 고려 시대 말부터 조선 시대까지 다양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범주 속에서 가마의 구조가 들어가고 그 더해서 이제 출토 유물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 지역 토수기와는 뭐 앞에 계속 보셨듯이 13기 중반부터는 미국기와로 변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도동 가마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토수기와 한 점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혹시 추가로 완형이 아닌 것들 중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전남 지역에서도 순천 이 고려 말기로 여겨지는 순천 전향동 1호 가마에서 토수기와 한 점이 확인된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역시 토수기와의 존재가 있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굴문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해 파문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어굴문만 확인되는 점, 그리고 조선시대 가면 갈수록 청해 파문의 양이 증가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도동 가마 같은 경우는 고려 말 14세기 때에서 아마 제작 축조가 되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고고지작의 연대 측정 결과에는 1410년 플러스 마이너스 15년 연대가 나오는데요. 이 연대가 일단 13세기 말 어간에 걸쳐 있기도 한데다가 이 시점이 뭐 가마의 마지막 시점으로 상정을 해본다면 결코 14세기 말에 이게 축조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을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령리 가마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와 같이 주형, 장제형, 세장방의 형태, 평면 형태를 갖고 있고요. 소성실 역제형, 외고 내저, 단시설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 같은 경우도 전남 지역 가마와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가지 형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역시 이제 이 출토 유물상으로는 청해 파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상 전남 지역에 대비를 해봤을 때 광령리 유적 가마는 16세기 전반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이제
그 제주 지역 기와의 생산이 과연 언제부터 됐었고 생산이 어떤 양상으로 됐었는가를 좀 기록과 여러 가지 자료 위주로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1334년에 개경의 8관에 탐나 사신이 참석하고 1058년에 육지 창원 사철에 이제 벌목과 조영 작업에 탐나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점을 봤을 때 기왕에 이제 연구대 언급된 바 있지만 역시 불교 문화가 제주도에도 전해졌고 그러면 사찰 건물이 제주에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9년에 법화사 중창이 시작됐다면 12세기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법화사와 관련된 기와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삼별조 진입 이전에 이미 뭐 기와가 있었고 그런 건물들이 있었다는 것은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별초의 제주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역사가 더 충분히 대규모로 일어났을 것 같고요. 역시 그와 관련된 와유지가 고성리와 상기리에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생산지와 수급지가 인접해 있다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역시 그 관계는 항파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항파들 유적에서 이제 곽지촌하고 고내촌 기와가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고려시대 유교와 와소 체제의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전라지 쪽에 있었던 와소에 연관된 와궁이 아까 이제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애월포와 조천포로 간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쪽 애월포 인근에 있는 곽지고내촌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3년에서 85년 아까 계속 보셨던 김충각 명문화가 생산되면서 이때도 역시 기와가 이런 다수 지역에 공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4세기 때에도 아까 원에서 궁궐을 짓도록 제주에 탐나에 사람을 보냈다는 점, 그다음에 뭐 명나라 기순한 몽고 친왕들의 탐나 거주지를 뭐 수리했다는 점 봤을 때 역시 기와 건물이 이 당시에도 있고 뭐 지속 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세기 이후가 되면 여러 가지 문헌 자료에서 이제 혼화각 중수에 이제 폐사된 절에 목자와 기와를 썼다는 거, 그리고 또 총 206칸의 건물이 완성됐다는 점, 그리고 1448년에 관덕정이 건립되면서 기와를 구웠다는 점, 그다음에 1480년에 관덕정을 중수했다는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일단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1435년에 이전에 기와 건물이 계속 존재했고 이런 대규모 중수를 위해서는 그 재사용된 건뿐만 아니라 기와 생산 시설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8년에 기와를 구웠다는 기록은 아마 최초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13년 전인 35년에 중수 때도 역시 그러면 기와를 구웠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에도 역시 대규모 건물을 이제 중수하거나 건립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육지에서 생산해서 전체를 이동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궁 등 장인은 외부에서 유입됐을지라도 생산은 제주도에서 역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20년에는 이제 제주도에 기와집이 드물고 대정현과 정의현 관사도 띠로 덮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601년에는 존자암 승려가 기와는 반드시 육지에서 사와야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16세기 때에도 두 현의 관청이 띠로 이을 만큼 기와 제작이 아주 상시적이거나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음을 좀 역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기와를 구입했다는 그 기록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기와의 외부 구입은 있었으나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전체를 이렇게 구입해서 나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와 생산이 아닌 구입으로 의존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49년에 홍화각을 중수하면서 역시 솜씨종 와장은 육지에서 불러왔고 제주 광양에서 기와를 구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 내에서 기와 생산지라는 언급이 드러나는 건 최초의 기록으로 좀 보여지고요. 솜씨종 와장을 육지에서 유입했다는 것은 아까 계속 말했던 와장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계속 나오고 하지만 기와 제작은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94년에는 연무정 건립 시에 기와를 구울 때 하인을 시켜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뭐 제주 지역에서 기와 자체 제작을 뭐 외부 없이도 하였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04년의 기록을 보면 그 제주도의 전체 집의 0.46%만이 기와집이고
기와집은 대정현에 없고 정의에는 3칸, 나머지는 모두 제주목에 있다는 또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20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기와 생산이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외부에서 장인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장인은 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1694년이나 이외 기록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여기 있었던 사람들도 기와를 뭐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지금 제주도의 기와가마는 2기가 발굴이 됐고, 앞으로 고성리와 상길이 가마, 함덕리 가마가 조사가 되면 그 여러 가지 기와가마의 구조라든가 좀 수급이 조금 더 조사가 되고 유물 분석이 더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